먼저 고지사항을 전달해 드립니다. 본 자료는 정보 제공만으로 목적으로 하며 특정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 제한이 아닙니다. 포함된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얻었으나 그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전망은 작성 시점의 판단을 반영하며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데이터들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보다는 현재 시장이 거대한 전환 국면에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점검하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가진 구조적 위험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0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1월에 발표된 기관 투자자용 글로벌 시장 전망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마치 한 편의 추리소설처럼 현재 세계 경제를 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추리소설이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보고서가 제시하는 단서가 크게 세 가지거든요. 바로 대분열, 체제 전환, 그리고 자본의 이동입니다. 오늘은 이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돈과 권력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고서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건 역시 세계 경제의 리더인 미국입니다. 첫 번째 차트를 바로 보시죠. G7 국가들의 2026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네, 눈에 띄는 건 단연 미국이죠. 맞습니다. 미국이 2.4%로 다른 선진국 평균인 1.8%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 1.1%, 일본이 0.7%인 걸 감안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압도적인 모습이네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지난 몇 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미국 예외주의 내러티브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소위 말하는 성장률 격차 거래, 즉 다이버전스 트레이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격차 자체에 베팅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압도적인 성장세가 달러 강세와 또 미국의 고금리 체제를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 셈인데 이 강력한 스토리에 약점이나 균열이 생길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이 내러티브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변수를 꼽자면요. 바로 이 성장의 엔진인 미국 소비와 고용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는 경우입니다. 엔진이 꺼지는 경우.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견고했지만 이 부분이 흔들리는 순간 시장의 전제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예민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미국의 그 강력한 외견 속에 숨겨진 균열의 조짐. 바로 다음 차트에서 그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 경제 리스크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 그래프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양극화가 뚜렷하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GDP 대비 부문별 투자 추이를 보면 IT 투자는 2001년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 높은 거의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조업을 포함한 다른 부문 투자는 오히려 2015년 수준 아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건 마치 미국 안에 두 개의 다른 나라가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비유를 좀 하자면 현재 미국 경제는 AI라는 아주 강력한 단일 엔진에만 의존해서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단일 엔진 비행기요? 네, AI 투자가 다른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돼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고 AI 분야만 과열되다 찍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 전체가 동력을 잃고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그 달콤한 슈거 하이가 경제의 다른 부분에는 영양분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평가는 어떤지 밸류에이션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왼쪽 차트는 S&P 500의 슐러 케이프 비율인데요. 이게 38에서 40 수준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을 제외하면 역사상 가장 비싼 수준이죠. 네, 상당히 고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른쪽 차트를 보면 중앙은행인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최고 9조 달러에서 지금은 6조 5,800억 달러 수준까지 축소됐습니다. 이 두 차트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시장에 처한 딜레마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금리는 다시 낮아질 것이고 경제는 완벽하게 연착륙할 것이라는 아주 이상적인 꿈을 가격에 모두 반영해 놓은 상태거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 돈줄을 쥐고 있는 연준은 양적 긴축, 즉 QT를 통해서 유동성을 계속 회수하고 있죠. 이 현실과 기대의 괴리가 밸류에이션이 더 뻗어나가지 못하게 막는 구조적인 천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슐러 케이프 비율, 이게 단순히 1년 이익이 아니라 지난 10년 평균 이익을 기준으로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지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에 따른 착시를 줄여주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의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양적 긴축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정책이고요. 실물 경제의 괴리는 다음 차트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왼쪽을 보면 주식시장은 마치 경기 침체 없이 금리를 인하했던 과거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네, 아주 낙관적인 경로를 그리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의 글로벌 PMI, 그러니까 기업들의 체담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를 보면 신규 주문이 급락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주식시장은 노 리세션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정작 실물 경제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밖에서 떨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파티장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현재 시장의 핵심 갈등 요인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 중에 어느 쪽이 현실이 될지를 가늠할 핵심 단서는 앞으로 발표될 ISM 서비스업 지표가 될 겁니다. 아, 서비스업 지표요? 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마저 꺾인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시장은 파티를 멈추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내부적인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구조적 변화, 즉 체제 전환의 방아쇠가 당겨지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금리 정상화. 차트를 보시면 지난 20년간 사실상 제로에 묶여있던 일본 국채 금리가 2022년부터 폭발적으로 솟구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40년물 금리가 3.871%까지 치솟았는데 이건 단순한 금리 상승이 아니죠. 이건 구조적 단절, 스트럭처럴 브레이크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제로금리 정책, 질프라는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과도 같거든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파급 효과는 자본의 본국 송환입니다. 자본의 본국 송환이요? 그 전에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앵캐리 트레이드라는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공짜 점심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자가 없는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해 손쉽게 돈을 버는 방식이었죠. 바로 그 공짜 점심이 이제 끝났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3에서 4%의 이자를 준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해외에 투자했던 막대한 일본 자본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겠죠. 아,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 돈을 뿌리던 거대한 통화 소방호스가 이제는 반대로 전 세계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진공청소기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공청소기라니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그럼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마르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리스크는 뭘까요? 듀레이션 리스크가 커진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요. 네, 듀레이션 리스크를 쉽게 말하면 금리 변화에 채권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저금리 댐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 금리의 변동성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금리가 1% 움직일 때 10만큼 손실을 봤다면 이제는 15, 20만큼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민감도가 훨씬 커지는 거군요. 네, 채권 투자의 위험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바꾸는 이 일본의 체제 전환이 결국 세 번째 테마인 지정학적 분열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 공장과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왼쪽 차트를 보면 2020년 이후 각국 정부가 자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펼치는 산업정책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에서는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줄어드는 대신 멕시코나 베트남을 거쳐서 들어오는 우회 수입이 급증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 두 차트는 세계 경제의 운영 체제, OS가 바뀌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거의 OS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했다면 새로운 OS의 핵심 가치는 안보와 회복력입니다. 가장 싼 곳이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으로요. 그렇죠.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더 비싼 세상에 살게 된 겁니다. 이런 분열의 시대에는 에너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곧 국력이 되겠군요. 다음 차트를 보면 미국의 전 세계 산유량 점유율이 20%를 넘어서면서 명실상부한 최대 산유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경제가 가진 강력한 지정학적 헤지 수단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서 유가가 급등해도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통해 다른 나라들보다 충격을 훨씬 덜 받게 되죠. 일종의 보험이네요. 네. 다만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만약 유가가 바랄당 $60 아래로 떨어지면 채산성이 맞지 않는 미국 셰일 기업들이 생산을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이 급감할 수 있는 일종의 공급 하단, 즉 서플라이 플로우가 존재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는 환경에서 주목받는 자산이 또 있죠. 바로 금입니다. 금 가격 차트를 보면 정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전통적인 분석 틀로는 설명이 잘 안 되죠. 보통 실질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없는 금의 매력은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온스당 4,660달러라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며 파라볼릭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분석 틀이 깨지고 있는 거죠. 이 현상은 금이 더 이상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니라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 즉 화폐 가치 하락, 디베이스먼트에 베팅하는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폐 가치 하락이요? 네,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중 갈등 속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구조적으로 금을 사들이는 수요가 이 랠리의 핵심 동력입니다. 즉, 금은 이제 포트폴리오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시스템 해체 자산으로 격상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달러나 유로 같은 종이돈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우려해서 그에 대한 보험으로 실물 자산인 금을 사모으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정확히 그런 의미입니다. 지정학적 분열 시대의 궁극적인 보험인 셈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한번 모아보죠. 미국 내부에는 균열이 보이고 일본에서는 거대한 자본이 귀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 세계 공급망은 안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종착지가 바로 저희의 마지막 테마, 자본의 대이동인 것 같습니다. 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지점이죠. 골드만삭스 서베이 결과를 보면 투자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나네요. 그렇습니다. 2026년 선호 투자 지역을 묻는 질문에 과거 6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미국에 대한 선호도는 40%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선호도는 다파르게 상승하면서 새로운 최선호 투자처로 떠올랐습니다. 비싸진 미국을 떠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심리 변화가 실제 차트에도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다음 차트를 보면 신흥국 ETF인 EEM과 S&P 500 ETF인 SPY의 상대 강도를 보여주는데 영머리 어깨형 패턴이 완성되면서 중요한 저항선을 뚫었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네, 기술적 분석에서는 아주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차트 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영머리 어깨형이라는 게 왜 중요한 신호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람의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오랫동안 하락하거나 횡보하던 자산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돌아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즉, 이 차트는 신흥국 시장이 미국 시장 대비 기나긴 약세 국면을 끝내고 이제 장기적인 강세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흥국 시장이 뜬다는 이야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번번이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이 보고서에 더 있을까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 또 한 번의 거짓된 새벽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에 대한 답은 마지막 차트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가가 똑같이 수혜를 보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트는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그 극명한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왼쪽에 말레이시아는 AI와 반도체 후공정 붐에 성공적으로 올라타면서 수출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네요. 네, 긍정적인 모습이죠. 반면 오른쪽의 한국은 주력 산업인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아시아로 돈이 몰려온다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AI와 같은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에 성공적으로 편입되었는지, 그리고 각국의 기초 체력, 즉 거시 건전성이 얼마나 튼튼한지에 따라 성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릴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앞으로 아시아에 투자하신다면 묻지마식 접근은 매우 위험하고요. 국가별 펀더멘털에 기반한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겁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세계 경제 구조적 변화를 추적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4가지 자산군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식입니다. 네. 미국 성장주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아시아 및 신흥국으로 눈을 돌리는 로테이션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둘째, 금리는 일본발 충격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특히 채권 투자의 듀레이션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환율은 미국의 성장 우위가 꺾이기 전까지는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원화와 같이 구조적 약세 압력에 놓인 통화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원자재의 경우 오늘 계속 강조했듯이 지정학적 분열과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최고의 보험으로서 금을 포트폴리오에 필수적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러한 자본의 이동과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혹은 새로운 장기 추세의 시작인지는 향후 발표될 각국의 경제지표와 정책 방향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증거들을 확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